지금 우크라이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걸 억울하다. 선악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 센 놈이 이기는 건데. 영토의 5분의 1을 뺏기고 주요 무기는 폐기. 나토 가입 불가. 나토 군대 주둔 불가. 이 안은 정상적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못 받아들이죠. 나토는 속된 말로 빡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환장하는데 근데 젤렌스키가 말이 좀 고와요. 했잖아. 못한다. 이게 아니고 신중하게 협상을 하고 트럼프 측과 만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지금 젤렌스키의 핵심에 대해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내부의 적, 부정부패. 이 추운 겨울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전력 공급, 에너지 공급을 그 돈을 빼돌린 거예요. 유럽 달러를. 이 수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젤렌스키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해요. 터질 게 터졌다.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푸틴이 만났죠. 그때에 나왔던 얘기가 거의 세부 조항으로 나왔다. 28개 조항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일단 보면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 트럼프가 만났고 그 이후에 EU, 나토, 젤렌스키 트럼프가 만났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비밀 협상을 통해서 28개 조항을 합의를 했고 요거를 지금 러시아는 협의했으니까 우크라이나 측에도 전달했고 아마 나토 지휘부도 이걸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8월 15일 날 나왔던 얘기가 핵심은 영토 조항이었어요. 그 영토 조항은 뭐냐면 현재 러시아가 크림반도 돈바스 이건 2014년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크림을 뺏었죠.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 러시아계 주민들이 내전을 일으켰고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5분의 1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요. 남부가 크림, 돈바스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 자포리지아, 헤르손 요 정도거든요. 그 주로 치면. 요게 남한 면적쯤 됩니다. 요 지금 헤르손, 그러니까 크림, 헤르손, 자포리지아,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림반도를 완전히 장악했고 러시아가 자포리지아, 헤르손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중에서 도네츠크의 한 20% 정도를 아직 장악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격전지인 포크로우스크 계속 나오죠. 포크로우스크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 한 20% 정도가 우크라이나로서는 마지노선이에요. 그리고 그 포크로우스크를 포함한 그 20% 지역을 만일에 러시아가 장악을 하면 이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거의 무풍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리지 않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혈전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도 2년 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지가 포크로우스크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종전안을 보면 일단 그 영토, 그 20%, 도네츠크의 20%를 포함해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전부를 러시아에게 할양을 한다. 그리고 현재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서 전선을 동결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알래스카에서 푸틴, 트럼프가 만나서 서로 웃고 떠들고 헤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못 받아들이고 나토도 못 받아들이죠. 그럼 푸틴이 승리한 거니까. 그런데 그 안이 28개 안에 들어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영토의 5분의 1을 뺏기고 지금 그동안 피땀 흘려서 지키고 있던 도네츠크의 한 20% 정도 지역도 러시아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그쪽 지역을 중립지대로 만들겠대요. 물론 러시아 땅에 속하면서. 그 다음에 병력은 60만 명, 우크라이나 병력은 60만 명 이하로. 그 다음에 주요 무기는 폐기. 그 다음에 나토 가입 불가. 그 다음에 나토 군대 주둔 불가. 미국이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고 이게 또 중요해요. 우크라이나는 돈을 낸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탈나치와 푸틴이 더 얘기하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를 실시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 이 내정 개입까지 하는 거죠. 이 안이에요. 이 안은 정상적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포크로우스크 지금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마지노선의 핵심 중심지인 포크로우스크 거기를 뚫리게 되면 이게 철도 도로의 결절점이기 때문에 주변 우크라이나 쪽에 보급이 다 막혀요. 근데 여기에 러시아가 현재 17만 명 정도를 투입을 시켜서 인해 전술로 지금 장악을 해가고 있고 한 70% 정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력을 보면 거의 우크라이나가 5대1에서 10대1 열세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특수부대까지 투입시키고 공중 강습 특수부대까지 침투시켰지만 지금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여기서 최대한 버티면서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수진시키느냐 어차피 뺏겨도 아니면 후퇴해서 전선을 재정비하느냐 이 정도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포크로우스크를 지키는 건 아주 힘든 상황이고 러시아는 지금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면 최근 2년 동안 최대의 전과가 돼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전선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에 선다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려고 하는 건 푸틴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월 15일 날 푸틴 트럼프가 만나서 만든 종전안, 젤렌스키와 나토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안으로 지금 던져놨고, 지금 백악관 하는 말이 가관인 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모두 만족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토는 뭐 정말로 속된 말로 빡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환장하는데, 근데 젤렌스키가 말이 좀 고와요. 배째라 못한다 이게 아니고, 어려운 시기다, 이제 신중하게 협상을 하고 트럼프 측과 만나겠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젤렌스키가 최악의 상황을 몰리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이 이걸 던지고 만족할 만하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등에 지금 태엽을 감고 있거든요. 싸움을. 왜냐? 요 시기에 미국이 취한 조치가 있어요. 그동안 에이테킴스 사거리 300 축구장 4배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 M270 MLRS 다연장일, 이걸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탱크처럼 캐터필러니까 이걸 차륜형으로 만든 게 하이마스예요. 하이마스가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시스템, 그러니까 고속 기동 포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거든요. 이거를 제공했지만 러시아 본토는 공격을 못하게 했었어요, 바이든 때. 근데 인민군을 받아들이니까 미국이 빡쳐가지고 니네 써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들어서면 이걸 또 못 쓰게 했어요. 또 정보도 안 주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에이테킴스를 사용을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러시아 주요 지점이 지금 불바다가 됐어요. 양동인 거죠.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좋아하는 협상안을 하고,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아픈 에이테킴스를 쓰게 해주고. 그런데 정말로 러시아가 꼭지가 돌아버리는 토마호크 2,500km는 아직 못 쓰게 해주고, 이 상황으로 지금 복잡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마호크를 쓰게 해주면 전쟁이 끝나요. 무제한 쓰게 해주면은. 이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2,500km짜리 함정에서 쏘는 잠수함 쏘는 순항미사일인데, 이걸 타이푼이라고 그래서 육상에서 트럭에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 일본에 배치해 놨어요. 훈련했는데 지금 안 빼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이걸 주면 되거든요. 그럼 모스크바로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안 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적정선에서 러시아의 꼭지를 안 들게 하면서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한테는 에이테캠 쓰게 해주면서 이걸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너 끊을 수 있다라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젤렌스키는, 나토는 지금 환장하죠. 이건 푸틴이 이기는 건데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제일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는 협상 안에 끼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이게 트럼프 방식이에요. 항상 지 맘대로. 그런데 젤렌스키가 의외로 트럼프 만나야 되고 협상할 거고, 그 다음에 푸틴은 니네 말 안 들으면 협상에 안 나오면 더 많이 뺏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왜냐? 지금 젤렌스키는 미국의 압박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내부의 적, 부정부패. 자기 코미디언 시절에 공동 창업자였던 민디치라는 친구가 1억 달러 규모의 돈을 빼돌렸는데, 이게 바로 에너지 예산이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전력 공급, 에너지 공급을 그 돈을 빼돌린 거예요. 1억 달러를. 민디치는 최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전 현직 에너지 장관이 모두 연루가 됐어요. 이 수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 시계추를 좀 뒤로 돌려볼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전에 젤렌스키 지지율은 23%였어요. 그때도 부정부패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 전쟁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꼬여있다. 그 사이에도 계속 방산 비리가 터졌어요. 무슨 군인들, 전선에 갈 군인들 먹는 식량을 빼돌린 놈이 없나. 예를 들면은 자녀들 징집 피해준다고 돈 받고 해외로 내보낸 놈이 없나. 그러니까 비리의 종합 세트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의 천국이 우크라이나였거든요. 근데 이 전쟁으로 겨우 모면해왔는데 최측근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해요? 헝가리 오르반은 푸틴하고 친하거든. 그거 봐라. 부정부패. 젤렌스키도 지금 연루돼 있다. 지원 끊어야 된다. 이 정도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돌아버리는 거죠. 이 와중에 이 추운 겨울에 에너지를 빼더니 그게 누구? 젤렌스키 최측근이야? 그러니까 젤렌스키 뭐라고 말해요? 우리 단합해야 됩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지금 협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최악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요거를 푸틴도 알고 있고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머니인사이드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전쟁은 이 선에서 휴전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 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러시아에게 유리한 휴전, 그나마 그 도네츠크 나머지까지 할양을 하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나온 28개 항은 초안이에요. 그러니까 변동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유력한 안은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면 우크라이나가 나머지 지역도 지키기 힘드니까 양보하든지, 아니면 포크로우스크를 계속 수성에 성공하면 러시아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러시아가 이 선에서 그냥 동결하든지, 어찌됐건 지금 현재 전선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지금 도네츠크의 20% 정도, 요 정도를 주느니 마느니, 최대 준 다음에 그것까지 주고, 아니면 요 선에서 아마
평화협상이라기보다는 휴전안에 가까운, 만일에 평화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진짜 울사조약이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국제 정세예요. 냉혹한. 뭐 이걸 뭐 억울하다. 선악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 센 놈이 이기는 건데.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는 이제 지금 야당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젤렌스키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해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젤렌스키가 2월 28일 날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랑 막 설전했던 거 기억나죠? 공개적으로. 그럼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50%를 넘겼어요. 그러나 원래 23%로 시작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잘루즈니라고 하는 총사령관 잘루즈니 인기가 좋으니까 젤렌스키가 잘루즈니를 잘라갖고 영국으로 쫓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잘루즈니에 대한 신뢰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지금 자기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지난번에도 이 러시아 사법체계를 장악하려고 무리하게 입법을 했다가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최근에 징집 자원, 병력이 모질람에도 불구하고 25세 미만 청년들의 해외 출국을 허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니 젊은이들이 사라지면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좀 못 오게 하라고 지금 다 쏟아져 나오니까 징집 피해서. 그 속셈이 뭐냐, 나쁘게 말하면 MZ세대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면 반 젤렌스키 시위를 안 할 거다, 이런 속셈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젤렌스키의核심에 대해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젤렌스키는 사면 초과, 내후 외환, 그리고 터질 게 터졌다.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 그 분노 폭발 직전인 거죠. 이 와중에 추워서 덜덜 떠는데 그 돈을 빼돌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이 지원을 끊어버리면 축소한, 분명히 지금 백악관에서 이건 우크라이나도 좋아할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관철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자꾸 트럼프는 푸틴 앞에만 서면 약해지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앱스타인 파일로 지금 트럼프나 이제 프랑크트로 몰릴 거예요. 근데 그런 설이 있잖아요. 푸틴한테 약점 잡힌 게 있냐.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물론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이건 푸틴이 승리하는 종전 아니에요. 푸틴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뉴러시아를 건설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푸틴의 지지 기반은 더 강화됐죠.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인 패배죠.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신뢰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손실했으니까.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7일을 시한으로 잡았는데 아마 이렇게 간다면 어쩌면 휴전은 금년 안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최종적인 평화협상안, 평화는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대로 간다. 그러나 푸틴도 이긴 건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의 100에서 한 130만 명 사이의 전사, 부상자, 천문학적 인적 물적 손실, 유럽과의 단절, 세계로부터의 신뢰 상실. 그렇다면 푸틴은 개인적으로는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미래에 있어서는 결코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푸틴의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강요된 평화한 접수, 이렇게 볼 수 있죠. 쉽지가 않죠. 왜냐? 푸틴이 원했던 건 친러 정권이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친러화시키는 건데 지금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에는 야누코비치라고 2014년에 탄핵됐는데 친러 대통령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뽑은 적이 있어요. 왜 크림 돈바스 문제가 생겼냐면 야누코비치가 유로마이단으로 쫓겨났거든요. 탄핵돼서 도망갔거든요, 러시아로. 그러니까 더 이상 친러는 안 되는구나 라고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일으켜서 일주일 만에 점령해서 위성정부를 세우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좀 희박했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의 푸틴의 최대의 실수는 뭐냐? 희미했던 우크라이나 국민의 내셔널리즘, 정체성, 국민적 정체성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이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나는 우크라이나에 소속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를 우크라이나 국민을 만들어줬어요. 푸틴이라는 악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라는 그림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DNA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을 만들어줬고, 그러면 푸틴이 이겼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친러 정부가 들어선다? 희박하죠. 오히려 더 강력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죠.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영국 대사, 주 영국 러시아 대사가 상당히 유력하다. 그러나 어찌됐건 친러계가 당장 장악하기는 전딩주처, 을사조약 같은 우크라이나판 을사조약을 체결해
그런데 친일파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자유선거한다면? 강요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의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영토를 수복할 생각을 할 거고, 러시아가 계속 저렇게 강력하게 가겠어요? 푸틴 죽고 나거나 하면은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와신 상담을 하고 언젠가 러시아가 흔들리고 분열할 때 다시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도 그냥 깨버리는 판인데, 자유무역도. 국제질서의 해방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러우 전쟁을 선악으로 보셨던 분들은 참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게 국제질서예요. 냉혹한 겁니다. 센 자, 강한 놈이 살아남고 여기에는 윤리도 도덕도 없다. 국제정세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그게 국제정세고 국제질서입니다.